네, 2022년 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꽤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5,000명인가요? 미군을 동유럽으로 파병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상당히 다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신문으로 다 보셨을 테니까 이 국제정치를 좀 오늘은 제가 강의 삼아 또 우리에 빗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란 나라는 그 국민이 우크라이나인입니다. 대개 동유럽 사람들이 슬라브인들이 많은데 이 우크라이나는 슬라브족이 아닙니다. 독자 종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우크라이나인이고 소수민족으로 러시아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소수민족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이 우크라이나인들은 아주 상당히 오래전부터 슬라브족에 둘러싸여 살다가 5세기가 지나면서부터 언어를 슬라브어를 채택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쓰는 언어는 슬라브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인데 여기를 루스족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예프 공국이라고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우리가 왜 외국 얘기할 때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왕국이라 그러고 또 과거에 일본은 제국이었다고 하는데 왕국은 왕이 있고 제국은 황제가 있습니다. 이 공작이 군주인 나라가 공국입니다. 지금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 대공국이잖아요. 공작인데 큰 공작이라서 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럽사에서는 후작이 군주인 나라 후국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찾기 어렵죠. 모나코라고 하는 작은 나라도 공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과거에 공작이었더니까 그 나라의 군주는 왕이 아닙니다. 황제도 아니고 공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키예프 공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키예프 공국을 키예프 루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루스라는 루스는 여길 차지한 종족 이름인데 이 루스에서 지금의 러시아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키예프 루스라는 나라가 몽골이 일으킨 원나라 세운 몽골한테 완전히 멸망했다가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게 루스 자르국, 로마노프 왕조가 거쳐서 러시아 제국, 그땐 자기네가 황제를 자칭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됐다가 소련이 됐다가 다시 러시아 공화국이 된 겁니다. 1922년 12월 30날 소련이 결성되는데요. 이 소련이 만들어질 때 먼저 레닌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러시아 공산 러시아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벨라루스가 이제 공산 벨라루스가 되고 우크라이나가 공산국이 됩니다. 이 세 나라 플러스 또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모여서 이 사회주의 소비에트 국가끼리 모여서 국가연합을 만들자라고 만든 게 1922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는 소련을 만든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을 만든 핵심 국가 5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듯이 이 나라들은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쉽고요. 따라서 이 세 나라가 소련을 유지하지 말자라고 합의하면 소련은 깨지는 겁니다. 실제로 1991년 소련이 와야 될 때 이 세 나라가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는 겁니다. 소련은 그 후에 15개 나라를 흡수해서 15개 나라로 된 15개 나라로 된 국가연합이죠. 근데 하나의 국가가 된 거죠. 이러한 소련이 1945년 2차 대전에서 이기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을 다 공산화시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소련에 편입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소련이 더 커졌겠죠.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플러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유럽에 있었던 거대한 공산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1989년 붕괴가 시작됩니다.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민주화 시대가 일어나고 그 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독일이 통일됩니다. 이 독일은 2차 대전 때 연합국이 점령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이 독일을 분할 통치하자, 지배하자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사실상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배한 영역이었고 동독은 소련이 지배한 영역이었는데 독일이 통일될 때 이 네 나라가 모여서 지금까지 독일을 지배한 권리를 포기한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동서독과 이 네 나라가 맺은 게 2+4 조약이죠. 이걸 흉내낸 게 우리의 육자회담입니다. 그때 이제 서독이 독립국가가 되는 조건으로 몇 가지 소련이 내거는 게 있는데 통일되는 독일은 군사무장을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독일은 인구 8천만이 넘는 큰 나라인데 군대는 육군은 아마 3개 사단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통일되기 전보다도 병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동쪽으로 오지 말라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소련이 91년 12월 말에 12월 20일 해체가 되는데 그때는 약간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시하고 러시아가 합의해서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토는 미국의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에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나토에 가입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틱해에 있는 발틱 3국이라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는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인데 이 세 나라도 나토에 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러시아는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토 말고 EU라고 하는 경제동맹체가 있잖아요. 이 경제동맹체에 이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어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많은 나라가 자꾸 과거 공산국가가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바로 여기에 가입하고 싶어 했죠. 나토는 당장 얘기 꺼내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절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뭐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벨라루스는 오히려 러시아에 붙어갖고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는 하나의 연방이 되자 그런 논의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러시아가 공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과거에 소련의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게 됐습니다. 이게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러시아는 돈을 줘가면서 그 함대를 유지했는데 그게 크림반도에 있었죠. 그래서 크림반도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소수민족으로 많이 살았는데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소수민족을 움직여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되돌리게 내전을 일으켜서 뛰어내게 해버렸었죠. 그 주민투표로 넘어와 버렸죠. 그리고 지금 돈바스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쪽에서도 또 내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서 자치공화국을 만들었다가 장차 러시아로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자기 영향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나토를 동원하는 형식으로 5천 명의 병력을 나토 국가에 보내겠다. 지금 나토 회원국인 뭐 폴란드 등에 보내겠다. 그런 거죠.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큰 틀입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드리는 거는 세계에는 상당한 강대국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강대국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이런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을 자기들의 종속국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버퍼존, 자동차에도 보게 되면 앞에 범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네 침해를 안 받고 그걸로 일종의 완충국을 만듭니다. 이 완충국들이 침해당하면은 그거 손대지 마 하고 싸움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네덜란드 출신 히딩크 감독이 영어를 아주 쉽게 했었죠.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네덜란드를 누구든지 치게 되면은 영국은 참 그 나라를 때립니다. 프랑스가 때리면 프랑스를 때리고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하면 독일과 전쟁을 합니다. 이래서 네덜란드는 영국하고 독립해 있지만 영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생존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스웨덴도 이제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노르웨이도 그런 입장이죠. 영국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가 워낙 크니까 그 영향을 안 받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영향을 받으면서 생존을 하는 거죠. 반대로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면서 중립국으로 존속하는 나라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거고요. 러시아는 지금 그래서 한때 친러 성향 정치를 하다가 또 그게 깨지고 EU로 가자 이러면서 지금 혼란입니다. 이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겁을 줘서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버퍼 국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걸 허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미국과 영국은 자기네 함대를 보내고 나토군을 동원해서 이제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는
더 압박을 가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가격을 올리니까 이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 사이에 몰도바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소련의 일부였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 천연가스가 없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난리 부르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반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지리.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경기대에서 썼던 논문 제목은 이런 겁니다. 중국적 전통 국제질서론이 비판적 재해석. 열국체제, 제국체제, 조공체제의 병존해서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서 우리의 국제정치 살을 조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국통일을 신라가 했다 그러는데 저는 삼국통일을 한 게 아니라 사만통일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옛날 전적을 보게 되면 사만통일로 기록된 게 많습니다. 삼국통일은 나중에 고려가 일어나서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 고려가 일어나서 옛날 고구려 땅 일부를 회복했기 때문에 고려 때 삼국통일이라 그랬고 신라 때는 사만통일을 썼습니다. 이 사만통일을 하기 직전에 당은 자기들이 동맹을 맺었던 신라도 자기네 영토라고 하면서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통치하게 하고 과거 백제 지역은 웅진도독부를 설치해서 두 곳 다 식민지화합니다. 신라는 여기에 반발해서 기벌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당나라 군대와 20번 쏴서 20번 승리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웅진도독부도 없애고 계림도독부도 없애면서 딱 자기 주권을 확보하게 되죠. 이 승리는 베트남을 프랑스가 지배했죠. 그때 호지명이 이끄는 세력이 그 프랑스군을 1953년인가요? 디엠비엠프에서 항복시킵니다. 그래서 다 떠납니다. 그래서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서 베트남이 다시 남북으로 날려서 내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기벌포 전투는 디엠비엠프 전투보다 훨씬 큰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지역은 당이 안동도호부를 세워서 식민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히 신라도 어떻게 약간의 땅은 차지했지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갈족, 고구려를 형성했던 말갈족이 일어나서 이 안동도호부를 밀어내고 대진국을 세웁니다. 이 대진국을 중국이 발해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발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는 밀어내고 다시 중국과 당나라와 열국시대를 유지하는데 이러한 당나라가 나중에 5대 10국으로 혼란에 빠졌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때 이제 신라에서는 고려가 일어나고 대진국을 밀어낸 건 거란이 밀어내게 되죠. 그리고 거란하고 고려가 충돌하면서 이때 대진국 땅의 일부를 고려가 차지합니다. 그때 이제 이 고구려의 후예인 고려는 이미 남쪽 두 나라는 통일했고 고구려까지 차지했다 해서 삼국사기라는 삼국유사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게 되니까 이 거란도 사실은 고려의 후예를 자처합니다. 대진국처럼. 그래갖고 고려하고 거란이 3번 여여 전쟁,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잖아요. 소선영이도 오고 누구도 오고. 네. 이때 뭐 강감찬이 큰 활약을 하고. 네.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고려하고 이거는 일종의 남북국, 지금 남북한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립을 하는데 고려는 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란이 요를 세우고 난 다음에 5대 19일 때 후진이라는 나라를 도와주면서 지금 북경이 포함된 황하 이북의 광대한 땅, 그게 연운 16주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북중국을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이제 중국을 통일한 송이 이 연운 16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 못합니다. 중국이 요와 송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진이 일어나서 여진이 일어났는데 여진이 일어나기 전에 고려가 이 여진은 우리 속국이었거든요. 여진을 토벌합니다. 윤관을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나라가 여진이 일어나서 요 나라 거란을 무너뜨리고요. 연운 16주도 당연히 영토로 하고 황하를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의 양자강 남쪽으로 송을 확 밀어냅니다. 아주 송이 굉장히 약한 나라를 만들죠. 그리고 거의 중국을 차지하고 힘을 쓰는데 이러한 금하고 고려는 안 싸웁니다. 네, 여진족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대진국, 말갈족의 후예고 말갈은 고구려를 구성했던 핵심 부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여진족은 고려하고는 그렇게 안 싸웁니다. 다만 자기들이
이제 동북아의 패자가 됐으니까 고려에 대해서 내가 임금이고 너희가 신하다.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 이 고구려가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병정을 합니다. 열국시대로 갑니다. 여기서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게 몽골족이 일어나서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남송을 무너뜨리고 고려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아까 얘기한 러시아 키예프 공국까지 밀어내고 뭐 동유럽까지 다 쳐버리죠. 이때 이제 고려를 점령한 원은 직접 이 지역을 통치합니다. 나루가치라고 하는 직접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을 파견하듯이 나루가치라는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합니다. 이때 고려 왕은 그냥 고려 왕으로 계급처럼 공작이나 자작처럼 그런 계급으로 존재하면서 신분으로 존재하면서 청나라 왕실 여자의 사위가 되는 역할밖에 못하죠. 그래서 고려는 처음으로 독립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통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가 일어나서 명이 일어날 때 명이 일어나서 다시 조선을 속국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고 막 외교적으로 위화도 하고 난 다음에 막 외교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통치하면서 너희한테 대들지 않을게 해서 조공국주의를 받아내죠. 조공국주의를 받아내죠. 속국이라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중국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뭐 훈민정음 창제 과정도 그렇고 동국정원 만든 것도 그렇고 명과 하나 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활동이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를 치니까 명나라에서 항외 원조 외는 일본에 저항하면서 조선을 지원한다 하면서 이효성이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한 명이 청에 의해서 여진족이 일어나서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여진족은 먼저 우리를 병제하러한테 쳐서 우리부터 굴복시키죠. 그때 우리가 군신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속국으로 되라고 있었던 여진이 만주적으로 일어나서 중국을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한 게 못마땅해서 우리가 명을 이은 중하다, 소중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예속된 국가가 됐었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속국이 됐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고려의 지배, 그다음에 명나라 때의 조공국 지위, 그다음에 청 때 자치권을 가진 속국 개념을 속국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중앙 집권화가 완성됩니다. 타국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몇 개로 분열되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있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중앙 집권화된 나라가 된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일본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원나라가 일본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그때 배를 타고 고려의 군대하고 동원해서 여몽연합군이 지금 큐슈에 상륙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풍, 카미카제 때문에 다 몰살되면서 실패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절대 섬나라 자들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무역하지 말라라는 게 원나라 때 나오는 바다 해자 금알근자, 일본하고 무역하지 말라는 해금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일본서에 일어나는 게 강제로 무역하고 침략하는 외국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해금 정책을 명나라도 이어받고 청나라도 이어받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어받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 동아시아 교육을 하지 못하니까 서구와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오게 되는 포르투갈, 그 다음에는 뭐 네덜란드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랑 접촉하게 되고 또 여기는 원나라나 이런 데 식민지가 된 적이 없으니까 계속 분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분열된 상태를 정리하는 게 임진왜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차지하게 된 독구가 막부가 통일을 했다 그러는데 통일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방제 통일 비슷해서 확실한 통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각 번들, 그 국가들은, 그 번주들은 세금을 거두면 자기가 쓰고요.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과 군대를 자기가 부리는 게 독립국가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다만, 독구가 막부에서, 야, 우리가 이거 성을 증축해야 되니까 매년 와서 너희 세금 써. 그러면 씁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한 전쟁에 참전해. 그럼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예속돼 있고 반은 독립한. 그러니까 우리가 명나라에 예속돼 있을 때, 명나라가 청이 일어났을 때, 청의 선조가 일어났을 때 싸우라는 전쟁에 동원됐을 때 우리의 그 강홍리비가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완벽한 통일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각 번들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외국과 거래하면서 어떤 개항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미국의 페리 제독이 와서 꽝 포를 쏘니까
개혁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개방으로 가면서 순식간에 서구화가 되면서 열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본이 오키나와를 예속시키죠. 오키나와는 원래 우리 조선처럼 청의 명예에 예속된 국가인데 이 오키나와 예속권을 놓고 청하고 일본이 대립합니다. 이 대립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일본이 해군을 보내서 대만을 점령해버립니다. 대망 정벌을 해버립니다. 이때 청나라가 대패를 하죠. 그래서 오키나와를 확실하게 일본의 영토가 되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양호를 보내서 조선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조선을 강제 개항하기 시키는데 이때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그중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조선은 청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본이 나중에 러일 전쟁까지 이겨가지고 이 조선의 후예인 대한제국을 합병해버립니다. 그리고 1917년에 끝나나요? 1차 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전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이 태평양에 많은 섬을 영토로 갖고 있었는데 그 섬들을 다 넘겨받아서 신탁 통치 형태로 넘겨받으면서 영토를 또 키웁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서는 하나 빠뜨렸는데 고전에 대만을 한번 정벌했던 대만을 자기네 영토로 삼고요. 청일전쟁으로 대만을 먹고 그 이전에 대만 원정으로 오키나와를 먹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으로 대만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러일전쟁으로 우리 조선을 차지하고 1차 대전 승전으로 남태평양에 있는 숱한 섬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광활한 만주국을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서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의 3분의 1을 먹게 됩니다. 일본은 대단히 큰 나라가 되는 거죠. 이때 일본은요 중국을 부정합니다. 너희가 무슨 중국이야. 진나라에서 유래된 진이 중국 발음으로 진하니까 진하니까 진하지. 그래서 중일전쟁을 진화사변, 동중국해를 동진화해, 남진화 이렇게 부르죠. 중국이라는 건 핵심이라는 뜻이니까 부정하고 너희도 평범한 것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한 겁니다. 동양에 있는 하나의 열국일 뿐이야 하면서. 이런 관점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스테판 다나카가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없네. 그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본이 동북아에서 맹국이 돼가자 미국이 견제하죠. 그러한 미국의 견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일본이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니까 진주만을 때리죠. 그래서 미국과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대전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까지는 세계 열강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가니까 프랑스는 뭐 완전히 패해서 망명정부가 영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국도 견디지 못합니다. 영국이 과거 자기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미국이 오면서 대서양선언을 하면서 오면서 순식간에 영국과 프랑스를 자기 밑에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독일을 무너뜨립니다. 2차 대전 승리를 합니다. 물론 그때 소련도 상당한 희생을 치르면서 독일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시키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을 시키죠. 그러한 미국이 태평양에서는 핵폭탄까지 써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이때 뭐 중국이 일본과 싸웠다고 하지만 거의 한 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정리를 하는데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오키나와를 영유한 건 인정해 주는데 대만도 중국에 돌려주고 만주국도 중국에 돌려주고 우리 조선은 일본에서 떼어나서 독립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독일이 차지했던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 다 독립시켜주고 폴란드 독립시켜주고 독일은 작게 오스트리아 떼어내게 되고 작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 연합국 4대국이 지배하게 되는데 4대국 간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분열이 됩니다. 그게 동독과 서독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동북아 전투에 중국은 거의 한 게 없고 소련이 막판에 참전하는데 소련하고 이제 이 하다가 일본은 자기네 북방 영토 섬 4개를 뺏기게 되고 우리는 신탁 통치를 하는 문제 때문에 갈려가지고 남북이 분단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독일하고 일본이 확실히 깨달은 게 미국이 좀 힘이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영국, 프랑스와 비교도 안 되는 사상 최고의 강국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하고 독일의 식작촌들은 미국에 바짝 엎드려서 지금까지 친미 노선을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부흥시킨 거죠. 지금은 영국, 프랑스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소 간의 냉전이 치열해질 때 미국이 작전을 짰던 게 닉슨 때부터 시작이 되나요? 중국을 살살 소련 품에서 떼어내갖고 둘이 이간질 시킨 다음에 소련을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가서 결국은 붕괴시킵니다. 붕괴시키니까 이제 중국은 자기네 예속돼 있고 이제 세계 챔피언인 줄 알았죠. 그럼 매우 기분이 좋으니까 영국도 이제 미국 편이니까 97년에 홍콩까지 반환하고 또 미국은 세계 자유무역기구인 WTO에 중국을 가입시켜서 이 미국이 전 세계 챔피언으로 가는데 이러한 중국이 박정희 노선을 배워갖고 잘 살게 되니까 홍콩에 이어서 대만도 접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서 1대1로라는 팽창 정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다시 냉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갖고 남중국해, 과거의 남진해에 베트남 앞 동쪽에 있는 바다는 자기네 내부 바다다. 뭐 황해도 자기네 바다다. 동해도 자기네 바다다. 도련을 만들어서 이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과거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묶어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이 중앙아시아는 원나라 때부터 내 영토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나가니까 미국이 이제 견제에 들어가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의 팽창 정책은요. 우리가 한무제 때 한사군을 설치당하면서 참 고통을 겪었는데 한무제가 대단한 정복군주였습니다. 우리의 영역 고조선을 침범해서는 한사군을 만들었고 흉노를 때려서는 하서사군 이때 구는요 지금 한반도만큼이나 큰 면적입니다. 흉노를 때려서 오르도스 동쪽 황하 서쪽에 하서사군을 만들고 지금 양자강 남쪽에 거긴 조금 복잡한데 거기를 많이 쳐들어가서 남중 7군, 6군이라고도 하고 9군이라고도 하는데 남중 7군을 만들면서 영토화시켜 버립니다. 이때 한나라 때 중국이 맹팽창을 합니다. 그 이전에 진나라나 춘추전국 때는 양자강 북쪽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고만한 나라였는데 확 커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이 망한 다음에 당이 일어나서 당은 당 때 유효한 거는 기미 정책입니다. 기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소에 이렇게 콧뚜러서 하는 게 콧뚜레. 그 다음에 말은 재갈을 물리죠. 이 재갈과 콧뚜레 이런 게 기미입니다. 그 주변 국가들한테 이 콧뚜레나 말 재갈을 씌우듯이 해서 이민족이지만 딱 속국으로 만드는 게 기미 정책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쪽에 파견했던 군정을 펼치겠던 파견했던 사람들이 절도사입니다. 나중에 절도사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당나라가 붕괴되면서 5대 19개 난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당은요 사실은 선비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한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자기네 종족으로 보죠. 그리고 나서 몽골족의 원이 일어나가지고 전체를 영토화해 버리잖아요. 고려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 만주족의 청이 일어나서 주변을 다 청나라 때 보게 되면은 뭐 몽골족을 무지하게 두드러 패면서 다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중국은 패권을 다루는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된 거죠. 중국 옆에 사는 우리는요, 제 이름 이정훈, 이거 중국식 이름입니다. 우리식 이름은 아마 한자로 쓰면 옛날 같으면 연개소문, 백제에 있었던 흑치상치, 신라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뭐 중국식 이름이 많죠. 김춘추 이런 식으로. 근데 과거 우리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 이름 보게 되면은 내자 한자가 많고 그게 아마 우리 고유 이름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한자를 쓰지만 중국과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우린 전혀 다른, 우크라이나가 슬라브족에 둘러싸여 있지만 다른 민족이듯이. 근데 걔네는 슬라브어를 받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받아들였죠. 우리와 전통이 가까운 거는요, 고구려를 이었다고 하는 거란 여진일 겁니다. 근데 지금 거란 여진은 중국에 흡수돼 버렸죠. 거란족은 일부가 서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뭐 캐세이, 지금 홍콩에 가게 되면 캐세이 패시픽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캐세이가 거란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중국의 뜻으로 쓰였는데 그렇게 사라졌고 여진은 지금 거의 없고 석백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남아있는 석백족 출신의 위구르족 미녀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북아에서는 중국이라는 맹방이 있고 일본이라는 맹방이 있고 우리는 중간에 끼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더 다른 나라 예를 듣겠습니다. 영국을 보셔야 되는데 영국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은 일찌감치 이상하게 민주주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세계에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때 대영 제국이라 그랬는데 그때 영국은 의원 내각제 입헌 군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주정이 아닙니다. 근데 제국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국에 황제가 있었나? 황제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왕이나 킹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제국을 선포한 적이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제국으로 불러줬습니다. 왜? 인도에는 있던 무굴 제국까지도 식민지화했습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제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예요. 자기는 공화정을 하면서 훨씬 잘 살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보는 나라고, 거기에서 독립한 미국은 이 공화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합니다. 입헌군주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공화정이 아닌데 그걸 해서 제국을 선포했던 나라, 대일본 제국, 나치의 제3제국 다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영 제국주로서 발 아래 거느렸고,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프랑스 제국도 거느렸고, 다 모든 제국이 자기 발밑에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공화정을, 그러니까 영미 시스템이 공화정을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 공화정을 세계에 퍼뜨려서 직접적인 식민지나 조공국이나 소국을 만들지 않고 영토화하지 않으면서 이걸 체제를 퍼뜨려서 영향력을 확보함으로 해서 하나의 패권을 가지는 그런 나라죠.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군사동맹으로 한미동맹, 미일안보체제, 나토체제 이렇게는 가죠. 그러나 그 나라의 독립은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우 골치 아픈 존재가 주사파하고 북한인데, 이 자들은 과거 일본과 싸웠다, 항의를 내세웠다가 요즘 와서 항의를 해서 항미로 갔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의 예속을 거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의 예속을 거부하려면 중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자들은 친중으로 가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만 결론적으로 글로 가게 됩니다.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이 자들이 계속 떠드는데 그 중에 일부 세력이 문재인 정권에 참여해서 지금 친중, 종중 세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 고려가 원래 식민지가 되고 나서 우리처럼 현재처럼 독립을 해본 적이 없고 강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다 미국과의 노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준 기회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공화국을 만들었고, 전쟁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해갖고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박정희가 키웠고 전두환이 키웠습니다. 전두환 씨는 또 공화정의 완성판인 단임제를 실현해 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주사파 문재인 세력이 일부 있는 이재명 세력,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미국이 싫다 하면서 가게 되면 친중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나토로 가자, 러시아로 가자 왔다 갔다 하다가 붕괴되면서 돈바스 지역도 지금 이러, 크림반도도 이러 붕괴되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감히 아까 제 대학원 논문하고 제 책을 거론하면서까지 제가 이런 저자입니다 하면서 설명드린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를 보자. 우리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는 누구의 힘을 이용해야 되냐? 미국의 힘을 이용해야 되죠. 중국 힘을 이용하면은 청나라한테 당했던 거, 원한테 당했던 거, 명한테 당했던 거, 과거 당한테 당했던 거, 한나라에 당했던 영토화되는 그 꼴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분단이 돼 있죠.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크림반도가 또 돈바스 지역을 잃었잖아요. 분단국가잖아요. 분단국가는 매우 힘듭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린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려고 하는 대상인 북한이 핵까지 갖고 있으니 더 어려운 거죠. 그럼 이걸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중 노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제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경제성장이 G7 국가까지 왔음에도 다시 후퇴해서 우크라이나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길게 한반도의 국제정치사를 외국에 빗대 설명하는 거는 답답해서입니다. 너무 빨리 설명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으려면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김정은을 붕괴시켜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북한이 도발했을 때 할 수 있는 선제 타격, 킬체인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윤석열 씨가 얘기했겠지만 정답이 나와서 논쟁이 붙고 있죠. 이재명 씨는 거부하고 있고. 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 설명 옳은지 그른지 한번 점검 한번 하시고요. 국제정치, 대한민국의 국제정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